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4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고요. 이슈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학생이나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뭐 자료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잘라가지고 바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도록 해서 부분 파트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번 이슈 하이라이트 다루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가 2주차 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당장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까지 했지만, 그리고 하나 더, SK 하이닉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램이랑 낸드 메모리 반도체가 그 실적 악화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컴퓨터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 반도체라는 것의 업황은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역시 뉴스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큰 흐름의 일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자잘자잘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저를 자료로 만나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 좀 채널이나 들러서 한 번씩 쭉 영상 봐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출발도 4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정리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미국과 대세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무역 전쟁이란 단어가 워낙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딜 브렉시트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이거를 체감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남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세계에 여파를 미칠 일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카오톡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대 세계의 무역 협상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몇 년 전부터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역 협상, 한 1년, 2년 전부터죠.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좀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전쟁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주식 같은 위험한 투자 자산들이 하락 일로를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란 단어, 즉 전쟁이 멈춘다라는 의미가 진행되니까 대부분의 증시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무역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역의 대충은 중요하겠죠. 근데 왜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자,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장단점이 있듯이 국가들도 지형이나 환경, 그리고 그 국가 안에 존재하는 기술의 발전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각자 제일 잘 만드는 것을 만든 다음에 물물 교환하듯이 교환하는 것이 이 세상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품질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역의 장점이에요. 교환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로 보면 가장 고품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무역 전쟁이란 단어는 뭐죠? 서로 야, 나 너희랑 무역 안 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게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무역을 전쟁하다가 야, 나 너희랑 무역 안 해 이러다가 아니야,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괜히 싸우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죠. 그게 오늘날 무역 전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다가 무역이 협상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역으로 싸운다라는 게 멈춰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무역으로 어떻게 싸운다라는 거지를 한번 살펴보고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쉽게 뉴스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역으로 어떻게 싸운다라는 거냐면, 자, 한 국가에서는 상품을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직접 생산되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있고요.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가져오는, 수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개념을 정말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놓고 보면 돼요. 직접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국가에서 갖고 오는 거.
그러면은 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많이 들여오면, 예를 들어서 이 펜 하나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외국에서도 생산하는데, 물론 지금은 외국에서 더 잘 생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다가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겁니다. 이걸 관세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관세를 많이 매기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많이 매기면 그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수입 상품을 더 적게 사겠죠. 비싸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그 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이 펜을 생산하는 기업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 상품이 가격이 싸지도록, 그 가격이 낮아지도록 해주는 다양한 보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꼭 세금을 깎아주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 정책이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도와주면 해외 수입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자국의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이 펜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각 국가가 자신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보호해야,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 펜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외국 기업이 이 가격을 2배로 갑자기 올려요.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이런 자국의 보호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진짜 외국 기업을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열받고, 야 그럼 나도 너희 거는 진짜 장난 아니게 세금 붙일 거고, 너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철을 많이 파는데 또는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으면 난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엄청나게 도와줄 거야. 나 진짜 팍팍 밀어줄 거야. 너희가 절대 안 팔리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역 전쟁이에요. 정말 쉽게 컨셉을 이해하면 결국에는 이게 답니다. 이걸 가지고 야 내가 더 할 거야. 야 내가 너희가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걸?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무역 전쟁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보면 아까처럼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자국도 결국에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는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협상을 하게 돼서, 자, 우리가 너희한테서 수입해오던 거 세금 덜 매길게, 낮춰줄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너희 기업들 어떻게 좀 심한 말로 죽여보려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조금 엄청나게 주던 거 좀 낮출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수입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 우리 그럼 싸우지 말고, 자, 우리 정말 보호해야 되는 것만 냅두고, 뭐 농산물이나 뭐 이런, 뭐 아니면은 뭐 각 국가마다 다르겠죠. 보호해야 되는 게 정말 그 국가의 국민들이 제일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야 좋아, 정말 그럼 보호해야 되는 것만 날 설득해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줄게 라고 하게 되는 게 바로 무역 협상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개념에서 미국이 모든 나라에, 중국, 유럽, 뭐 EU죠. 주로 EU, 그리고 뭐 일본, 한국, 모든 국가에 지금 무역 전쟁 수준으로, 중국에는 아예 그냥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죠.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까 본 것처럼, 야 나는 너희가 우리한테 제일 많이 파는 거에다가 막 보조금 팍팍 주고, 너희가 우리한테 팔 때는 내가 세금 엄청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한 겁니다. 물론 그 세부 내역은 각 국가에서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상품에 대해서 뭐 조금 가벼운 말로 하자면 시비를 다 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숫자 계산만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야 그러면 너가 이거를 우리 부탁을 이런 걸 들어주면 뭐 아니면 우리 요즘 우리랑 이런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편 들어주면 우리가 이거 무역 협상해 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전 세계 큼지막한 국가들이랑은 전부 너 진짜 우리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뒷배경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수입 즉 무역 수지라고 하는데요. 무역을 통한 적자를 흑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당선될 때부터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과 협상이라는 단어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고 미국이 모든 세계의 상대를 대상으로 특히 중국 상대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었고 이번에 중국과는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유럽과도 EU와도 원래 협상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과도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뉴스에서 특정 단어를 꺼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본다면 아마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이제 무역 협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시점도 존재할 거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단어의 변화가 세계 정세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노딜 브렉시트 남일인데요. 처음 출발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쨌든 여파가 큰 일이다. 전 세계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이번에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에서 보고서 자료가 나왔고 그 자료를 살펴보면 아 이게 꽤 파급 효과가 큰 일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브렉시트가 왜 영향을 미치느냐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EU 즉 유럽연합이라는 곳과 그 외 다른 국가들이 무역이라는 걸 할 때 좀 더 협상을 해서 우리랑은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징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 무역 협상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의 무역 규칙을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랑 뭐 예를 들면 한국이랑 뭐 이런 거는 좀 세금을 깎아주고 뭐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유럽연합 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모두 그걸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브렉시트 탈출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 협상이 영국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협상 정말 막 서류 더미만 이만하게 해가지고 협상을 다 해놨는데 이게 전부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악영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국가들은 유럽연합이랑 직접 협상을 맺어서 좀 더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서로에게 맞는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유럽연합이랑 협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다른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랑 뭐 중국, 일본 등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한국은 유럽연합이랑 따로 협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까지 알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세계에 얼마나 여파를 미치냐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유럽연합을 통해서 무역이 진행되던 게 영국이 나가면서 영국에게 수출할 때 우리 상품은 세금을 좀 낮게 해줘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좀 더 낮게 더 많이 팔리게 협상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나가면서 이 협상들이 전부 무효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협상이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가 영국한테 팔던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협상했던 게 파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덜 사겠죠. 영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덜 팔린다라는 뜻이에요. EU를 나가면. 그러면 당연히 EU 안에서도 영국한테 수출을 하던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서 덜 팔림으로써 얼만큼이나 피해를 입을까 수출 금액이 줄어들까를 계산을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해서 EU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한테 수출할 때 약 마이너스 40조 정도가 수출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2018년 대비 마이너스 11%나 줄어든대요. 10분의 1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중간에 터키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한국은 마이너스 0.8조 약 8천억 원 정도가 2018년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브렉시트일 때 영국이 어떠한 딜도 안 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서 나갈게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나갔을 때,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한 이제 두 번째 그룹이죠. 지금까지 유럽 연합이랑 협상을 안 하던 국가들은 영국한테 상품을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건데 저렴해지면서, 사실 저렴해진다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이랑 다를 게 없어지면서 더 많이 팔리겠죠. 협상을 한 국가들이랑 이제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러면 그 국가들의 상품은 더 많이 팔리면서 얼마나 더 많이 팔릴까? 즉 노딜 브렉시트가 됐을 때 당연히 이득을 보는 국가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일본,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유럽연합이랑 협상을 안 했던 곳이 이득을 볼 걸로 보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조 정도가 수출이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0.6조, 그러니까 6천억 원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브렉시트가 영국이 EU에서 나간다고 해서 영국만의 문제, 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지금 4개만 갖고 왔는데 이 보고서 원본을 보시면 UN 무역개발회의 보고서가 4월에 나왔어요. 4월 9일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거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국이 깨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전 세계를 위해서 유럽연합과 영국이 해결해야 되는 일인 거고, 사실 여기서 이득을 본다라는 기업도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 이거는 오로지 무역에 한정해서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국가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만 계산을 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저번에 브렉소더스 영국 탈출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흥미진진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한 단초로 이 자료와 뉴스를 재밌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국가와 연합과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무역이 어떠한 협상도 안 되고 진행되도록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 유럽연합 안에 있을 때 무역을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유럽연합과 했던 무역 협상과 똑같은 내용으로 영국이랑 별도로 이제 우리 유럽연합에 너희가 유럽연합 안에 있을 때처럼 우리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문서를 비슷하게 베껴가지고 무역을 진행하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도 어쨌든 잘 알아두면 더 재밌는 뉴스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투자 상품 400억 페이라는 건데요. 자, 카카오페이 얘기입니다. 카카오페이 얘기고, 카카오페이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결제만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번에는 투자 상품도 이제 판매를 한 지가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판매됐고 누구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이번에 카카오페이에서 제공을 해줬는데요. 4개월 동안 400억 정도의 투자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투자 상품 찾고 투자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핵심으로 본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카카오페이 투자 상품을 투자한 연령층이에요. 연령층이 20대, 30대가 76%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에서 30대를 총망라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47%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25세에서 34세 정도를 사회초년생으로 규정을 하고 본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이 이제 47%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 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네? 그럼 당연히 카카오 메신저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가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사회초년생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을 때의 핵심은 누가 되는 거죠? 지금이 20대, 30대라는 거죠. 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 연령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볼 때는 이들의 나이가 나중에 변한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사회초년생의 경제력이 적겠죠. 20대? 당연히 경제력이 적겠죠. 지금 사회초년생이 47%라는 거는 사실 20에서 24세 정도가 상당히 많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작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주로 금융사는 특징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합니다. 바꾸기 되게 귀찮거든요. 바꾸기 되게 귀찮아요. 물론 이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금융사조차도 바꾸기 쉽도록 변하면 가입과 탈퇴가 편해지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트렌드상으로는 금융사는 쓰던 곳을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세대가 정복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 퍼센티지는 전체 20, 30대의 76%가 카카오를 쓴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투자 상품을 투자한 사람들의 76%가 20, 30대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메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20, 30대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게 본 자료는 이제 1인당 1회 투자할 때 액수예요. 액수. 1인당 1회 투자할 때. 요거는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볼 때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인데 한 번 투자할 때, 한 번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투자 상품 투자할 때 얼마 들어가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 10만 원 미만이 약 60%죠, 거의. 59%라는 겁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리고 그 다음이 10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10에서 50만 원 정도. 결국에는 거의 70에서 80%가 50만 원 미만인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용자의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이니까 아마 요걸로 편하게 이제 내가 돈 관리라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투자 상품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사회 초년생이니까 당연하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기 좋아서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분명히 작아요. 작은데 자 10만 원씩 해서 400억이 모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고 대부분이 적은 금액만을 투자하지만 4개월 동안 400억이 모였대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헤비 유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금액을 매출을 일으켜주는 고객은 사실 전체 10%가 약 안 돼요. 이 헤비 유저가 사고를 조금 더 해보면 첫 번째로는 투자 금액 상위 사용자는 금액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헤비 유저. 사실 돈이 많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저의 경험상으로도 이런 분들은 한 곳만 이용하지 않아요. 한 곳에 자신의 전 재산을 놓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은 증권사와 은행에 전부 통장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자신한테 베스트를 추천해주는 제일 좋은 걸 추천해주는 걸 볼 만큼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좋은 상품이 나오면 얼마든지 이동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는 상품이면 기존에 사용하던 금융사가 아니어도 이 카카오에 찾아와서 쉽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력 있는 상품만 갖고 오면 지금보다 훨씬 크게 이 투자 금액이 400억이 아니라 성장할 여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는 대신에는 기존 이제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자산가들도 접근을 할까라고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 다음 스텝으로는 제 생각에는 카카오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존 금융사는 사실 어쨌든 자산가분들은 연령도 있고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신뢰를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 해야 그래도 기업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줄 기업을 선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단점이 뭐냐면 어쨌든 실제로 보안이 뛰어나든 아니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IT에서 출발한 메신저에서 출발한 그 누구나 다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출발한 그 노란 배경에 카카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고급화된 여러분들 왜 금융사 광고 보면 되게 틀에 박혔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자산 결국에 큰 매출을 일으켜주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뢰, 깔끔함 저런 게 기반이 되는 곳을 내가 좀 자산을 맡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금융사의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 결국엔 이런 헤비 유저들을 찾아가는 방안 그러니까 매력 있는 상품이 있으면 오긴 오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헤비 유저를 끌어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들한테 이미지를 메이킹할까 라고 해서 아마 고급화 전략을 조금 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핀테크가 결국에는 유저들을 상대해 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고급화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현존 핀테크가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택하게 되는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3주차도 이슈 정리를 끝내봤는데요. 늘상 그렇지만 제가 이 풀 버전을 좀 더 심플하게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랬다가는 다루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출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풀 버전은 최대한 이야기를 담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분리해서 나중에 좀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뭐 몇 분짜리로 편집해서 나가는 것을 별도로 해서 두 개가 다 올라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도 편하지만 원하실 때는 풀 버전으로 쭉 라디오 듣듯이 화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